남편 잡아먹은 년이 무슨 낯짝으로 내 집에 있어?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시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내쫓았습니다. 밥상을 엎고 눈에서 불을 뿜으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죠. 그런데 바로 그 시아버지가 3년 만에 우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때 70kg이 넘던 다부진 체격은 반쪽도 안 되게 줄어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떠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애미야, 밥 한 끼만 줄래? 평생 무릎 한 번 꿇지 않던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밥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시아버지가 꺼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서윤, 올해 42살입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병원 신생아실 복도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종이 상자 안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탯줄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얇은 수건 한 장에 겨우 쌓여 있었다고요. 제 울음소리를 들은 청소 아주머니가 새벽 5시에 저를 발견했고 그렇게 저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지어주신 이름 강서윤, 그게 세상이 제게 준 전부였어요. 성도 원장 선생님의 성을 따랐고 이름도 그의 태어난 여자아이들에게 돌아가며 붙이던 이름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가족이 뭔지,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게 어떤 건지 저는 30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같이 자라던 아이들은 하나둘 입양을 가거나 가출을 했고 끝까지 남은 저는 18살이 되던 해에 퇴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건네준 봉투 안에는 5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게 18회 동안 세상이 저한테 베푼 전부였죠. 저는 그 돈으로 고시원 보증금을 내고 종로의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나도 밴드 하나 붙이고 다시 물에 손을 담갔어요. 내 편이라곤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가슴 한구석이 시멘트처럼 굳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려봤자 닦아줄 사람이 없다는 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살던 26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햇살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날도 기름때 찌든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통 앞에 서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3시쯤 커다란 체구의 남자가 식당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까지 한눈에 건설 현장에서 막 나온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죠. 그가 구석자리에 털썩 앉으며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따뜻한 거 없을까요? 뼈다귀 해장국 같은 거요.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메뉴판에 없는 음식이었지만 주방 냉장고에 돼지 등뼈가 남아있던 게 문득 떠올랐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끓여드릴게요 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는데 거칠고 피곤해 보이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며 웃는 그 표정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그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게 남편 지훈 씨와의 첫 만남이었죠. 지훈 씨는 그 후로 거의 매일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메뉴판에도 없는 뼈다귀 해장국을 주문하면서요. 처음엔 귀찮기만 했어요. 바쁜 와중에 따로 국을 끓여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오지 않는 날이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제가 끓인 국을 맛있다, 맛있다
연신 감탄하며 먹는 그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어느 날 지훈 씨가 국물을 후루룩 마시다 말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서윤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명절 때 고향 안 내려가요? 저는 순간 숟가락을 쥔 손이 굳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이 사람에게만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보육원 출신이에요. 가족 없어요. 혼자예요. 그 말을 듣고 지훈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도 동정하는 표정도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평생 서윤 씨 가족 해드릴까요? 평생 내 편 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서툴고 투박한 프로포즈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코끝이 시큰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평생 내 편이 되어주겠다니. 태어나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년 뒤 우리는 부부가 됐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고아 출신인 며느리를 시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빙빙 맴돌았습니다. 지훈 씨 손을 꼭 잡고 있어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강원도 원주 외곽에 있는 허름한 단독주택 앞에 차가 멈췄을 때 낡은 대문이 삐걱 열리며 구분 등에 노인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시아버지 덕배 어르신이었죠. 무뚝뚝한 인상에 말수도 적으셨어요. 평생 창호 몫으로 살아오셨다는 그분의 손은 마디마디 굵고 투박했고 톱날에 베인 듯한 오래된 상처 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으로 수십 년간 정교한 창호 문사를 깎아오신 분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서윤이라고 합니다.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 가족이 없다는 것,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는 것.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혀를 차시려나 한숨을 쉬시려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잠시 후 따끈하게 데운 쌍화탕 한 사발을 제 손에 덥석 쥐어주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창백하구나. 이거 마시고 좀 쉬어라.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시아버지 몸에서는 짙은 소나무 톱밥 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얹어주시고 시어머니가 따뜻한 국을 떠주시고 지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북받쳐 올랐어요. 첫째 인우를 임신했을 때 시아버지는 사흘밤을 꼬박 세워 원목 요람을 직접 깎아 선물해 주셨습니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나무결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저는 화장실에 숨어 한참을 울었어요. 태어나서 누군가 저를 위해 밤을 새워 뭔가를 만들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둘째 딸 지민이까지 태어나고 우리 가족은 완벽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시댁 마당에 모여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아이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 시어머니가 상추쌈을 싸주시는 손길. 그 모든 것이 제겐 꿈만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품에서 재롱을 부리면 평소 무뚝뚝하시던 시아버지 얼굴에도 주름진 미소가 활짝 번졌습니다.
제가 정성껏 멸치똥을 하나하나 떼어내고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를 내놓으면 어르신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2그릇씩 뚝딱 비워내셨죠. 어느 날 밤 지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모시고 마당 넓은 2층 양옥집 짓고 같이 살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름때 묻은 남편의 작업복을 빨래하면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매 순간 느꼈습니다. 남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저에겐 기적 같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다시 태어났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그 누구도 앗아가지 못할 거라고요. 하지만 하늘은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언제나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 바로 뒤에 찾아온다는 걸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9월의 어느 화요일,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지훈 씨 도시락을 쌌어요. 전날 저녁에 미리 양념해둔 불고기와 계란말이, 그리고 지훈 씨가 좋아하는 깍두기까지. 도시락통 뚜껑을 닫으며 오늘 저녁엔 뭘 해먹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아이들 학원 마치면 같이 마트에 들러서 삼겹살이라도 사올까? 그런 소소한 고민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으며 평소처럼 말했어요. 오늘 야근할 수도 있어. 늦으면 먼저 자. 저는 도시락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점심 꼭 챙겨 드시고요. 지훈 씨가 도시락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그날따라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서는 지훈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게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지훈 씨 회사 현장 소장님 번호였어요. 평소에 연락이 올 일이 없는 분이라 이상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모님, 지금 빨리 중앙병원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지훈 씨가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했어요. 순간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추락사고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분명 웃으면서 나갔는데, 도시락 받아들고 고맙다고 했는데, 어떻게 병원에 도착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 앞이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느리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이 이미 도착 전에. 그 뒤의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병원 바닥이 무릎에 닿는 감촉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영안실에서 지훈 씨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얀 천 아래로 보이는 그 얼굴은 아침에 본 것과 똑같았어요. 눈을 감고 자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눈을 뜨고 깜짝 놀랐지? 하며 장난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손을 잡고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질렀지만 지훈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함께 일하던 후배가 발판에서 미끄러지는 걸 지훈 씨가 잡으려다 그만 균형을 잃었다고 해요. 후배는 난간을 붙잡아 살았고
지훈 씨는 8층 높이에서 그대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남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게 지훈 씨다웠습니다. 끝까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식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잖아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도 고맙습니다를 연발하던 사람. 그 따뜻한 사람이 이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국화꽃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조문객들이 고개를 숙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영정 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진 속 지훈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는데 평생 가족이 되어주겠다던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영정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로 실려가셨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셨지만 그 뒤로 제대로 드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저 굳은 얼굴로 상주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평생 과묵하셨던 분이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시는 게 보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에 지훈 씨 신발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신고 나간 운동화 말고 다른 신발들이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제 이 신발의 주인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구나. 지훈 씨가 떠난 뒤 시어머니는 급격히 쇠약해지셨습니다. 드시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화병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매일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죽이라도 한 숟갈 더 드시게 하려고, 손이라도 잡아드리려고. 그런데 지훈 씨가 떠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마저 눈을 감으셨어요. 유난히 추웠던 2023년 1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또다시 그 차가운 응급실 복도를 걸어야 했어요. 똑같은 복도, 똑같은 흰 벽, 똑같은 소독약 냄새. 1년 사이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두 잃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제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시댁에 모였을 때 시아버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70kg이 넘던 다부진 체격은 온데간데 없고 등이 활처럼 굽으셨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평생 강인하셨던 분이 반년 만에 노인이 되어버리셨어요. 저는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밥상을 확 엎으셨어요.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년 얼굴만 보면 내 죽은 아들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다. 억장이 무너진다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 잡아먹은 년이 무슨 낯짝으로 내 집에 있어. 당장 애들 데리고 내 눈앞에서 꺼져. 뺨을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를 딸처럼 품어주셨던 그 시아버지가 저를 버리고 계셨어요. 첫 인사 때 쌍화탕을 건네주시던 그 손이, 인우요람을 깎아주시던 그 손이 저를 가리키며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분 몸에서 나던 따뜻한 소나무 향기는 온데간데 없고 분노와 슬픔만이 가득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아파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들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아버지가 방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빚과 병원비를 갚기 위해 저는
우리가 살던 신혼집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 처음 이사 왔던 그 집, 아이들이 첫걸음을 뗀 그 집을요. 2023년 8월 짐을 싸들고 그 집을 나서던 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7살 인우와 5살 지민이의 손을 꼭 잡고 저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시 천애구아가 된 거예요. 아니, 이번엔 저 혼자가 아니라 두 아이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지훈 씨가 선물해준 가족이 산산조각 났어요.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제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그날 밤 싸구려 여인숙 방에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인우는 아빠 냄새가 나는 티셔츠를 꼭 안고 있었고 지민이는 새근새근 숨을 쉬며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에겐 이제 저밖에 없었습니다. 울어봤자 아무도 닦아주지 않아요. 그건 보육원 시절부터 알고 있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만은 지켜내겠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제가 찾아간 곳은 강원도 원주시 문마급이었습니다. 물가도 집값도 싼 한적한 외곽 동네였어요.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은 15평짜리 낡은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그나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화장실 타일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인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살아요? 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새 집이야. 엄마랑 같이 예쁘게 꾸며보자.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곰팡이 핀 벽지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냈어요. 닦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손등에 검은 때가 묻어났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집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아이들이 아프지 않을 테니까요.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도 없고 학력도 변변치 않은 38살 여자를 쓰려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읍내를 돌아다니며 곳곳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식당, 마트, 세탁소, 편의점. 아무데나 좋으니 일을 시켜달라고 사정했어요. 결국 읍내의 작은 국밥집 주방 참모로 취직이 됐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했어요. 첫 출근 날 사장님이 앞치마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고되긴 한데 버틸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텨야죠.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육수를 우려내고 밥을 퍼담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점심시간엔 손님이 몰려서 정신이 없었고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저녁 준비를 해야 했죠. 손님들이 흘린 국물을 닦고 그릇을 치우고 다시 육수통 앞에 서는 일의 연속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 8시가 넘었어요. 아이들은 낮에 맡겨둔 동네 할머니 집에서 데려와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아이들을 친손주처럼 봐주셨어요. 그 할머니께 맡기는 비용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이 들었습니다. 벌어봤자 남는 게 없었어요. 밤에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아이들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대충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씻기고 재우고 나면 자정이 넘었어요. 그제야 저도 주저앉아 찬밥에 김치를 얹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입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최덕배 100만 원. 저를 그토록 모질게 내쫓았던 시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돈을 보낸 거지? 무슨 의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짐승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돈이라니. 이게 뭐야? 동정이야, 시혜야. 당장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이런 돈 필요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인우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어요. 체온계가 40도를 찍었습니다. 허겁지겁 응급실로 달려가서 수액을 마치고 해열제를 처방받았어요. 그날 병원비로 12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30만 원도 안 됐어요. 결국 저는 시아버지가 보낸 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아이들 밥을 사고 월세를 냈어요. 자존심이 바닥을 쳤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후로도 매달 15일이면 정확하게 1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문자 한 줄 없이 그냥 돈만 들어왔어요. 저는 그게 시아버지의 최소한의 핏줄에 대한 의무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이 굶어 죽으면 체면이 안 서니까 보내는 거라고요. 알량한 동정심이라고 멸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돈을 꼬박꼬박 받으면서도 연락 한 번 하지 않는 제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받기 싫으면서도 받고 원망하면서도 의지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스스로도 역겨웠습니다. 그렇다고 전화를 걸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가 내뱉었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으니까요.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그 말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국밥집 일은 고됐습니다. 뜨거운 육수통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가락 지문이 닳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목에 보호대를 차고 일해도 저녁이면 손이 저려서 젓가락질도 힘들었어요. 원주의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새벽에 출근할 때면 코끝이 시려서 눈물이 났어요.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얇은 패딩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반지하 방은 결로가 심해서 창문에 물방울이 맺혔고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전기장판을 빵빵하게 틀어놓으면 전기세 폭탄이 날아왔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고 애썼어요. 인우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대단하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지민이가 그린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두며 예쁘다고 칭찬했습니다. 주말엔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서 셋이 나눠 먹으며 웃었어요.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길가에서 나무 타는 냄새가 났어요. 누군가 마당에서 낙엽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소나무 향기가 떠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얼른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안 돼. 우리를 버린 사람이잖아. 시간은 흘렀습니다.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왔어요. 인우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고 지민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점점 친구도 사귀고 밝아졌어요. 저도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국밥집 일이 손에 익으면서 요령이 생겼고 사장님도 저를 믿고 주방을 맡기셨어요. 월급도 조금 올랐습니다. 여전히 빠듯했지만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면 지훈 씨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우리 같이 늙어가자고 했잖아. 아이들 대학 보내고 손주 보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잖아.
마당 넓은 2층 집 짓자던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거야? 왜 나 혼자 두고 먼저 갔어? 죽은 남편 사진을 보며 몰래 소주잔을 기울이던 밤도 있었습니다. 원망도 했어요. 왜 그 후배를 잡으려고 했냐고. 그냥 내가 살았으면 안 됐냐고. 그러다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훈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사랑했던 사람. 그렇게 3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6년이 됐어요. 인우는 어느덧 중학생이 될 나이가 됐고 지민이도 훌쩍 커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여전히 매달 돈만 보내올 뿐 연락이 없었습니다. 원망과 증오로 똘똘 뭉쳐 시댁과의 과거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했어요. 아이들이 가끔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 모질게 다그쳤습니다. 우릴 버린 사람이야. 다신 입 밖에 꺼내지 마. 인우는 고개를 숙이며 입을 다물었고 지민이는 눈치를 보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 싶으면서도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뭔가 응어리진 것이 남아 있었어요.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분노인지 서운함인지 그게 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새해 1월 인우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인우가 졸업장을 받아들고 제게 달려왔어요. 13살이 된 아들은 어느새 제 어깨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아빠를 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했고 눈빛은 지훈 씨처럼 따뜻했어요. 저는 인우를 꼭 안아주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요.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우는 원주 기업도시 인근의 중학교에 배정받았습니다. 문마급 외곽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신도시 학군이라 학원비도 비싸고 준비물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을 들었지만 막상 닥치니 상상 이상이었어요. 2월이 되자 중학교 입학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교복 안내서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동복, 하복, 체육복까지 합치면 45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거기에 실내화, 가방, 학용품까지 100만 원 가까운 돈이 필요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2만 원. 시아버지가 보내주는 100만 원이 들어오면 월세와 생활비로 대부분 나가고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아무리 아껴 써도 빠듯했습니다. 교복 맞추러 가는 날 인우와 함께 읍내 교복 가게에 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른 학부모들도 와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온 가족도 있었고 할머니까지 동행한 집도 있었습니다. 저와 인우만 둘이었어요.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인우가 동복 재킷을 입어보았어요. 어깨가 딱 맞았고 아이가 훌쩍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인우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가격표를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 제품이 우리 학교 지정 교복이에요. 동복 세트에 하복까지 하시면 할인해서 43만 원입니다. 저는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카드를 꺼내려다 멈칫했어요. 할부를 해도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했거든요. 그때 인우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마, 나 중고 교복 입어도 돼. 인터넷에 보니까 졸업생들이 싸게 파는 거 많더라. 어차피 쑥쑥 클 텐데 뭐하러 새 거 사? 13살짜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아빠 없이 자라서 눈치가 빨라진 거예요. 엄마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아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인우가 창가에 앉아 말없이 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 옆모습이 지훈 씨를 너무 닮았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사장님께 성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동네 할머니께 잠시 빌릴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숫자를 아무리 맞춰봐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연필로 계산하고 지우고를 반복했어요. 월세 25만 원, 공과금 8만 원, 식비 30만 원, 아이들 학원비와 돌봄 비용 40만 원. 시아버지가 보내주는 100만 원이 없었다면 진작에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싫었던 그 돈이 이제는 우리 세 식구의 생명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너무 비참했어요. 원망하는 사람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마트에 가면 차례상 재료들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선물 세트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그 틈에서 할인하는 떡만 골라 담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윷놀이를 하고 세뱃돈을 주고받는 화목한 명절 풍경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급히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볼까 봐요. 지민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는 왜 명절에 친척집 안 가? 할아버지는 안 보고 싶어?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엄마랑 너희뿐이니까. 셋이서 맛있는 거 먹고 놀자.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인우는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마음이 아팠어요. 13살 아이가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것들을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떡국을 끓여 아이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고기를 많이 넣었어요. 계란 지단도 예쁘게 썰어 얹었습니다.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맛있다, 엄마. 세상에서 엄마 떡국이 제일 맛있어. 인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지훈 씨를 너무 닮아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꾹 참았어요. 명절에 엄마가 울면 안 되니까요. 명절이 지나고 인우의 입학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월급을 미리 받았어요. 사장님은 흔쾌히 내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윤 씨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돼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엄마가 울면 아이들이 불안해해. 교복을 맞추고 실내화를 사고 가방을 샀습니다. 인우가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의젓해서 가슴이 벅찼어요. 엄마, 나 어때? 멋있어. 우리 아들 최고야. 인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입학식 날 저는 국밥집에 양해를 구하고 반차를 냈습니다. 인우의 입학식에 가야 했으니까요. 아침 일찍 인우의 교복 옷깃을 바로 잡아주고 넥타이를 메어주었어요. 거울 앞에 선 인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보여? 완벽해. 우리 인우 최고야. 학교 강당에 앉아 신입생들이 입장하는 걸 바라보았어요. 인우가 교복을 입고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빠 없이 엄마 손만 잡고 살아온 아이가 저렇게 컸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워온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지훈 씨, 보이세요? 우리 인우가 중학생이 됐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학부모가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축하해요. 아이가 참 의젓하네요. 저는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자리에 지훈 씨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아버지도 손주의 입학식을 보고 싶으셨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있었어요. 3년을 버텼습니다. 앞으로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묵직한 것이 남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보내주는 돈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 사실. 매달 15일마다 조용히 들어오는 그 100만 원이 없었다면 인우에게 새 교복을 입혀줄 수도 없었을 거라는 사실. 미워하면서도 의지하고 원망하면서도 감사해야 하는 이 복잡한 감정. 그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왜 돈만 보내고 연락은 안 하시는 걸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보기 싫은 걸까? 손주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신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생각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시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일지도 모른다고.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미움으로 포장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왜 우리를 안아주지 않았냐는 투정이 원망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읍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민이가 과자 봉지를 들고 깔깔대며 앞서 뛰어갔고 인우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오후였죠. 그런데 우리 집 앞 골목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등이 굽고 머리카락이 허옇게 센 노인. 처음엔 누군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3년 전 저를 내쫓으며 소리쳤던 그 사람. 시아버지 덕배 어르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다리가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모습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때 70kg이 넘던 다부진 체격은 반쪽도 안 되게 줄어들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볼은 움푹 꺼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한때 짙은 소나무 향이 나던 그 몸에서 이제는 병원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낡은 점퍼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고 추위에 떨고 계셨어요. 3월인데도 한겨울처럼 추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갔어요. 제가 막을 틈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 순간 물기가 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셨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마치 그럴 자격이 없다는 듯이요. 저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등 뒤로 인우와 지민이를 감싸듯 막아섰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와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보시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서윤아, 할 말이 있어서 왔다. 3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예전에 낮고 묵직한 음성이 아니었어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없고 가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엄마 금방 갈게. 인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13살 아이의 눈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지민이는 할아버지 곁에 더 있고 싶은 듯 발을 질질 끌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고
아이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우가 문을 닫기 전에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 눈빛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자 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가슴속에서 3년간 쌓아둔 원망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3년 동안 얼굴도 안 비치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볼일이세요? 돈은 보내주셨으니 고맙긴 합니다만 저희한테 더 바라시는 건 없으실 텐데요. 일부러 차갑게 말했어요. 상처 주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그랬듯이요. 3년간 쌓인 원망이 가시처럼 돋아났어요. 시아버지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터져나왔던 말들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그 소리가. 그때 시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암이야. 위암 말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작년 가을에 진단받았어. 수술도 못하는 상태래.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됐다더라. 이제 석 달에서 6개월 남았다더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하지만 저는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74세 노인이 혼자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분노도 원망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너무 작고 약해 보였어요. 3년 전 저를 내쫓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말씀하시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사과하러 왔어. 그때 내가 한 말들 평생 후회했다. 내가 뭔 죄가 있어. 내가 자식 잃은 분노를 내한테 쏟아부었어. 아들 얼굴이 떠올라서 미칠 것 같으니까 너한테 화풀이를 한 거야.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그런 끔찍한 말을 어떻게 내가 했는지 모르겠어. 미칠 것 같아서 그랬어. 그래도 그건 변명도 안 되지.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태어나서 시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과묵하셨던 분이, 결혼식에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셨던 분이, 목수의 거친 손으로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이 너무 처참해 보였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이 말만 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시아버지가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7순이 넘은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년간 쌓아둔 원망이 있었지만 말기 암 환자 앞에서 그걸 쏟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용서한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이건 문막본가 땅 문서야. 내가 죽으면 손주들한테 가도록 정리해뒀어. 팔면 1억 정도는 될 거야.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보험금이야. 죽으면 아이들 계좌로 들어가게 해뒀어. 이것도 1억쯤 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손주들 대학 보내고 너도 좀 편하게 살아라.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봉투들을 제 발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3년 동안 매달 돈 보낸 거, 그게 내 최소한의 속죄였어. 직접 찾아갈 면목이 없어서 돈만 보냈어. 비겁했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연락 한 번 없이 돈만 보내셨는지.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면목이 없어서 찾아오지 못하셨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돌아서려 하셨어요. 굽은 등이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시아버지가 멈추셨어요.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시아버지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어요. 돌아선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분명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노인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어요. 좁은 반지하 방에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을 때 인우와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시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인우의 키가 훌쩍 컸다며 놀라셨고 지민이가 예뻐졌다며 볼을 어루만지셨어요. 3년 만에 보는 할아버지와 손주의 재회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우가 할아버지께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지민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활처럼 휘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연락이라도 할 걸. 3년이란 시간을 원망 속에서 허비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봄을 시아버지가 끝까지 볼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원주 외곽의 요양병원에 혼자 계시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3년 전 상처가 깊었어도 죽어가는 노인을 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원했어요. 인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우리 집에 모시면 안 돼요? 병원에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13살 아이의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민이도 할아버지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3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주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어요.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6인실 병실 구석 침대에 시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서자 깜짝 놀라셨습니다. 서윤아, 내가 왜 여기까지?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희 집에 가시죠. 제가 모실게요. 시아버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내가 왜 날 돌봐. 나한테 그럴 의무 없어.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대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15평 반지하 방에 어른 한 명이 더 들어오니 비좁았어요. 저는 제 이불을 시아버지께 드리고 저는 거실 바닥에 얇은 요를 깔고 잤습니다. 불편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어요.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암 환자라 식사도 가려 드셔야 했고 통증이 심할 때면 밤새 끙끙대셨어요. 진통제를 드셔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국밥집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죽을 쑤어드렸어요. 호박죽, 전복죽, 야채죽. 조금이라도 더 드실 수 있도록 매일 다른 죽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편찮으신 날에는 밤새 곁을 지켰어요. 새벽에 물을 달라 하시면 얼른 일어나 떠다 드렸고 잠이 안 오신다 하시면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심하게 기침을 하셨습니다. 저는 물을 떠다드리며 등을 쓸어드렸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서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하실 거 없어요. 가족이니까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3년간 원망만 했던 사람에게 가족이라는 말을 하다니.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어느새 시아버지는 다시 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틈틈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훈 씨 어릴 때 이야기, 돌아가신 시어머니 이야기, 몫으로 일하던 시절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지훈 씨를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지훈 씨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왜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됐는지.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 친구가 넘어지면 제가 먼저 울고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집에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그 애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어.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지훈 씨를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게 위로가 됐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식사량이 줄었고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7월의 어느 무더운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암이 더 퍼졌습니다. 이제 한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고작 넉 달. 시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고작 넉 달이었습니다. 3년을 원망하며 허비한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시아버지는 거의 누워만 계셨습니다. 저는 국밥집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일을 줄였어요. 시아버지 곁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우는 학교 갔다 오면 할아버지 방에 가서 숙제를 했고 지민이는 할아버지께 그림을 그려 보여드렸어요. 시아버지는 힘들어도 손주들을 보면 웃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서윤아,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말씀하세요, 아버님. 아버님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지훈이 산소에 한 번만 데려다줘. 아들 얼굴 보고 가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휠체어를 빌려 시아버지를 모시고 지훈 씨 묘소로 갔습니다. 인우와 지민이도 함께였어요. 원주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 지훈 씨가 잠든 곳이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오는 거였어요. 3년 동안 발길을 끊었거든요. 너무 아파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묘소에 도착하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지민이가 작은 손으로 풀을 뽑기 시작했고 인우가 묘비를 물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하셨어요. 저와 인우가 양쪽에서 부축해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지훈 씨 묘비 앞에 섰어요. 햇살 아래 지훈 씨의 웃는 사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묘비에 새겨진 지훈 씨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으셨어요. 지훈아, 아버지 왔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인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 마누라한테 못된 짓 해서 미안해. 내 자식들 내팽개치고 살아서 미안해. 이 못난 아버지 용서해라. 시아버지가 묘비를 붙잡고 오열하셨어요. 평생 한 번도 우는 모습을 안 보이시던 분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울었습니다. 지훈 씨, 저도 미안해요. 아버님 원망만 하고 살았어요. 진작 화해할 걸.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날 우리는 지훈 씨 묘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간 쌓인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어요. 원망도 후회도 그리움도 전부요. 8월의 마지막 날 시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제가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했던 그 손이 이제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고마웠어. 내 덕에 편히 간다. 지훈이한테 가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전해줄게. 그 말을 끝으로 시아버지는 고요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고작 5달이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된 지 고작 5달 만에 또 이별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방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시던 이불에서 아직 그분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베개에서는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이불을 끌어안고 오래도록 울었어요. 인우와 지민이도 울었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를 껴안고 밤새 울었어요.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화해하길 정말 잘했다고. 마지막 5달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3년을 원망만 품고 지내다가 영영 이별했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적어도 마지막에는 가족으로서 함께할 수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저는 한동안 멍하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진이 다 빠졌습니다. 국밥집에 출근해도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육수통 앞에 서 있으면 문득 시아버지 드시던 죽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서윤 씨, 힘들면 며칠 쉬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쉴 수가 없었어요. 쉬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9월이 되자 시아버지가 남기신 서류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장례 후 어수선하게 방치해둔 봉투들을 꺼냈어요. 땅 문서, 보험 증서, 그리고 편지 한 통. 편지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서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시아버지의 빼곡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읽어내려갔어요. 3년 동안 매달 보낸 돈, 그게 내 속죄의 전부는 아니었어. 사실 나는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늘 알고 있었어. 문마급 반지하에 산다는 것도, 국밥집에서 일한다는 것도, 인우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았다는 것도 다 알았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1년에 서너 번 나는 문막에 가서 멀리서 너희를 봤어. 인우가 학교 가는 모습, 지민이가 웃는 모습, 내가 장바구니 들고 마트에서 나오는 모습. 한 번은 인우가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걸 학교 담장 밖에서 1시간이나 지켜봤어.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어. 내가 한 짓이 너무 부끄러웠거든. 손주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갔다가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아버지가 몰래 우리를 보러 오셨다니.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던 게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죄책감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멀리서만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손주들을 보고 싶어도 다가가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내가 멸치 똥 정성껏 떼어내고 끓인 된장찌개.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인우 요람 깎아줄 때 나는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기뻤어. 보육원 출신이라서 가족이 없다던 너한테 내가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어. 그런데 결국 나는 너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줬지.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엉엉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 저를 내쫓으셨던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막 본가 땅을 팔면 1억 정도 나올 거야. 보험금도 1억쯤 돼.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평생 식당에서 고생만 했으니까 이제는 내 가게를 차려도 좋겠다. 내 손으로 끓인 국밥은 정말 맛있었어. 손님들한테도 그 맛을 나눠줘. 저는 한참을 울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고 계셨구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까지 생각해 두셨구나. 편지를 읽고 난 후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가게를 차릴까? 하지만 2억이라는 돈이 두려웠어요. 평생 한 번도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돈을 잘못 쓰면 아이들 교육비가 날아갈 수도 있었어요.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 후 국밥집에서 일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15년 넘게 주방에서 일했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참모, 부주방장까지. 요리는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지훈 씨도 제가 끓인 뼈다귀 해장국을 좋아했고 시아버지도 제 된장찌개를 좋아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가 식당을 차려볼까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때? 인우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요? 엄마가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지민이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도와줄래? 설거지 내가 할게. 아이들의 반응에 용기가 났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려보자고. 10월부터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원주 시내는 임대료가 너무 비쌌어요. 권리금만 5천만 원을 부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문막읍 내에서도 괜찮은 자리가 없었어요. 역 앞은 경쟁이 치열했고 외진 곳은 손님이 안 올 것 같았습니다. 발품을 팔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날마다 퇴근 후에 부동산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아저씨가 한 곳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 어때요? 전에 분식집 하던 데인데 주인이 이사 가면서 내놓았어요. 위치도 괜찮고 보증금도 저렴해요. 바로 옆에 공장이랑 사무실이 있어서 점심때 직장인들이 많이 다녀요. 25평짜리 가게였어요. 낡긴 했지만 수리하면 쓸만해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앞에 주차 공간도 있었어요. 주방도 넓었습니다. 가스레인지 4개를 놓아도 충분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부동산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 번 더 생각 안 해보시고요?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느낌이 와요. 계약금을 치르고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무섭지만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가게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시아버지의 소나무 향기가 떠올랐어요.
처음 시댁에 갔을 때 맡았던 그 따뜻한 톱밥 냄새. 지훈 씨와 시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 향기. 저는 가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소나무 식당. 소나무처럼 곱고 푸르게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리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지훈 씨를 기억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저는 매일 가게에 나갔어요. 벽을 새로 칠하고 주방 설비를 드리고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일꾼들 틈에서 함께 페인트 칠도 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행복했습니다. 주방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를 걸기로 했어요. 시아버지와 지훈 씨 사진을 나란히 넣은 액자였습니다. 두 분이 항상 저를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했어요. 메뉴도 정했습니다. 뼈다귀 해장국과 된장찌개를 주력으로 하기로 했어요. 지훈 씨가 처음 좋아해 주셨던 그 메뉴, 시아버지가 맛있다고 하셨던 그 메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사랑해준 음식을 손님들에게 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11월 중순, 드디어 가게 공사가 끝났습니다. 소나무 식당이라고 쓰인 간판을 올리는 날, 저는 아이들과 함께 가게 앞에 섰어요. 인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지훈 씨, 아버님 보이시죠? 제가 해냈어요. 두 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들이 남겨주신 사랑으로 이 가게를 열었어요. 아직 개업 전이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가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3년간의 고통과 시련이 헛되지 않았다고.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잃고 시아버지마저 떠나보낸 그 아픔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은 돈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 그게 진짜 유산이었어요. 12월 1일 소나무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육수통에 불을 켰습니다. 돼지 등뼈와 양파, 대파를 넣고 푹 끓였어요. 된장찌개용 멸치 육수도 따로 우려냈습니다. 15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오늘따라 긴장됐어요. 인우와 지민이가 등교 전에 가게에 들렀습니다. 인우가 주방을 둘러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엄마, 냄새 진짜 좋다. 대박 날 거야. 지민이가 카운터에 앉아 발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 학교 끝나고 와서 도와줄게. 약속? 아이들을 배웅하고 나서 저는 가게 앞에 섰어요. 소나무 식당이라고 쓰인 간판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11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옆 공장에서 일하시는 아저씨 두 분이었어요.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쓴 모습이 지훈 씨 생각을 나게 했습니다. 저는 뼈다귀 해장국 2그릇을 정성껏 끓여내어 드렸어요.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네요. 고기도 많이 넣어주시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첫 손님한테 칭찬을 듣다니.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공장 직원들, 사무실 직장인들, 동네 주민들. 좁은 가게가 꽉 찼습니다. 주문이 밀려서 정신이 없었어요. 혼자서 요리하고 서빙하고 계산하느라 점심시간 2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손님이 끊겼어요.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해냈어요. 첫날을 무사히 넘겼어요. 저녁에 아이들이 와서 함께 가게 정리를 도왔습니다. 지민이가 테이블을 닦고
인우가 설거지를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셋이서 해낼 수 있어요. 그날 밤 매출을 정리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첫날 매출이 27만 원이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어요. 제 가게에서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팔아서 번 돈.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개업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손님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바쁜 날은 혼자 감당이 안 돼서 허둥댔고, 한가한 날은 손님이 안 와서 불안했어요. 셋째 날에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점심 러시 때 주문이 밀려서 된장찌개를 태워버렸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고 새로 끓여내어 드렸습니다. 손님은 오히려 괜찮다며 웃어주셨어요. 그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됐습니다. 넷째 날에는 국밥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고 항의하는 손님이 계셨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음식값을 받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사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매일 점심마다 오시는 공장장 아저씨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뼈다귀 해장국을 드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국밥이 우리 어머니 끓여주시던 거랑 비슷해요. 구수하고 정성이 느껴져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자꾸 오게 되네요. 그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제 음식에 어머니의 맛이 담겨 있다니. 저는 평생 어머니의 손맛을 모르고 자랐지만 어쩌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2월 중순이 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집이 생겼다고, 양도 많고 가격도 착하다고. 손님이 점점 늘었습니다. 바빠서 힘들었지만 행복한 고민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가게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업을 일찍 마치고 테이블 하나를 우리만의 공간으로 꾸몄어요. 케이크 대신 제가 끓인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불고기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촛불 대신 주방 불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인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우리 집 크리스마스 만찬이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아. 지민이가 깔깔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 우리 엄마 세계 최고 요리사. 내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컥했어요. 이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지훈 씨와 시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전날 밤 정성껏 빚은 송편과 과일을 챙겨갔습니다. 두 분 산소에 나란히 절을 올렸어요. 인우가 먼저 절을 하고 지민이가 따라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의젓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인사드렸습니다. 지훈 씨,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소나무 식당, 장사 잘 되고 있어요. 두 분이 지켜봐 주신 덕분이에요. 인우는 중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있고요. 지민이는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당신들이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바람이 불어왔어요. 소나무 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두 분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올해 목표가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소나무 식당을 더 크게 키우는 거. 그리고 너희를 잘 키우는 거. 그게 엄마 목표야. 지민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최고야.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눈물이 났어요. 보육원에서 버려진 아이로 태어나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가게를 가진 사장님이 되어 있었어요. 가게로 돌아와 저녁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육수통에 불을 켜고 재료를 손질하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방 벽에 걸린 지훈 씨와 시아버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두 분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들이 저한테 가족을 선물해 줬어요. 비록 오래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인우와 지민이가 있고 이 가게가 있어요. 앞으로도 꿋꿋하게 살아갈게요. 소나무처럼요.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소나무 식당입니다. 따뜻한 국밥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주방에 서서 국을 끓였습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곁에는 아이들이 있고 하늘에서는 지훈 씨와 시아버지가 지켜봐주고 계시니까요. 보육원에서 버림받은 아이였던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없던 저는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26에 지훈 씨를 만나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고 38배 남편을 잃고 다시 혼자가 됐어요. 시아버지의 폭언에 상처받고 3년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결국 화해하고 마지막 5달을 함께했습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고.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 오늘도 소나무 식당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따뜻한 국밥 냄새가 거리로 퍼지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와 제 아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망은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요 용서는 자신을 치유하는 약이니라. 20여 년간의 긴 유배 생활에서도 원망보다 용서를 택했기에 그분은 끝내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사연 속 서윤 씨도 그랬습니다. 3년간 가슴에 품었던 원망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시아버지의 진심이 보였고 자신의 상처도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살다 보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원망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